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오늘 신고리 5, 6호기 공사 재개 권고가 나왔습니다. 이 결정 어떻게 봐야 할지, 이 공사 재개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서울대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의 설명 들어보겠고요. 경기도가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예산 통과 무효 소송을 작년에 제기했죠. 이게 박근혜 정부의 청부 소송이다. 어제 이재명 시장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남경필 지사 측에서 그렇지 않다, 반론 인터뷰를 요청해 왔네요. 잠시 후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 외신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돌아보는 밖에서 본 한국. 이번 주만 요일을 바꿔서 오늘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와 함께 전해드리겠고요. 한 주간 언론 미디어 동향 전해드리는 김원경의 미디어 포커스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할게요. 신고리 5, 6호기 결국 다시 공사가 시작될 것 같죠.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오늘 오전 최종 결과 발표했는데 재개 59.5%, 중단 40.5%, 꽤 큰 차이로 공사 재개를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이번 공론화 과정에도 참여하셨던 서울대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 연결해 봅니다. 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재개 권고 결정의 날이라고 예상하셨나요? 아무래도 저는 아마 중단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는 획기적인 변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단 측에서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예. 워낙 이제까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시민들에게 원자력 업계나 학계 정보만 계속해서 지금 확산돼 있고 그런 데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 또 최근에는 보수지들에서 너무나 많은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잘못된 정보들도 굉장히 많이 쏟아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됐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설득에 있어서 공사 재개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시민참여단들을 더 효과적으로 설득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분들은 아무래도 이해관계자들이죠. 굉장히 이 문제가 자신들의 사실은 원자력 업계나 학계에 생존이 걸린 문제이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단결이 잘 되고 아마 모여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실 국민들 스스로도 좀 먼 미래보다는 특히 이제 신고리 5, 6호기가 대상이 되다 보니까요. 예. 탈원전에 대해서는 사실 원전의 방향이 축소돼야 된다는 거는 과반수 이상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일단 지어진 거에 대해서, 그리고 당장 이제 이해관계가 눈앞에 있고, 그러니까 저쪽은 좀 더 일사불란하게 아마 좀 방어를 하지 않았나 싶고요. 예. 이쪽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시민단체와 또 자발적인 전문가들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저쪽은 재원도 있고 인력도 있고 정보력도 막강한데 이쪽은 그렇지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사실 이 구조적인 한계가 저는 존재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시민참여단의 의견이 앞으로 원전을 줄여나가는 거는 동의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원전은 더 짓지는 말자. 하지만 이미 네. 상당 부분 돈이 들어간 5, 6호기는 그냥 그것까지만 마지막으로 짓자. 이 정도면 또 상식적으로도 그럴 수 있는 주장 아닌가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상식의 차원에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중단 측에서 왜 신고리 5, 6호기의 중단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이미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신고리 5, 6호기가 입지하게 되면 그 지역은 10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우리 1호기는 영구 정지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사용해결료는 그 안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10기가 한 지역에 입지하고 주변 인구가 382만 명으로 너무 많고, 예. 주변에 핵심적인 경제 시설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5, 6호기는 단순히 2기를 추가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원하는 정도로는 설득을 못한 것 같네요. 예. 좀 아쉬우시겠어요? 아무래도 이런 결론? 네, 결론이 아쉽긴 하지만요. 제가 사실 오늘 신문에 칼럼도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결론은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예. 이 시도 자체는 저는 너무나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까지 한 번도 일반 시민이
에너지 정책, 특히 원자력 발전 정책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결론은 사실 중단 측의 입장에서 보면 많이 아쉽긴 하지만 예. 그래도 이걸 통해서 이제 더 많은 정보가 그 시민들 사이에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 이것이 단지 전문가들이 논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가 참여해야 되고 그래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문제라는 그런 상식이 좀 더 우리 사회에서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한층 성장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 하나 눈에 띄는 게 수기가 진행되고 조사 회차가 거듭될수록 젊은 층 20대 30대에서 건설 재개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비율이 더 높았다. 다른 세대보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요, 그걸 제가 들여다봤더니요, 20대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연령대에 비해서 처음에 출발할 때 애초에 판단을 유보한 비중이 너무 높아요. 과반수 이상입니다. 53.3%나 판단을 유보했어요. 잘 모르겠다가? 잘 모르겠다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너무나 많았던 거죠. 예. 오히려 50대, 60대 오면은 판단 유보의 비중이 다른 연령대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저는 20대가 판단 유보 상태에서 재개 쪽으로 좀 더 갔다. 예.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요. 예. 그래도 여성이 남성보다는 훨씬 더 비중 있게 중단을 지지했고 그다음에 특히 40대가 참 괄목할 만한 일인데 네. 과반 이상이 54.7%가 건설 중단에 찬성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럴까 저는 너무나 궁금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고 사실 20대 같은 경우도 물론 재개와 중단을 하는 재개가 더 많지만요. 예. 평균적인 재개가 40.5%잖아요. 근데 그 평균보다는 20대, 30대, 40대는 더 높습니다. 예. 평균보다 오히려 재개가 평균 이상이었던 건 50대와 60대 이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0, 30, 40대는 평균보다는 더 많이 중단을 지지했다는 거고요. 특히 40대는 과반수 이상 거의 55% 정도가 중단에 찬성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연령대가 그랬던 이유는 제가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나이대예요. 아, 그렇죠.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결혼을 늦게 하기 때문에 20, 30대는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없고. 사실 예전보다 많이 없죠. 예. 근데 40대는 그렇고 또 여성들도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그런 기회가 남성보다 더 많죠. 예. 그리고 특히 40대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20대 때 IMF를 겪었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자신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네.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 4대강 문제로 몸살을 앓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매몰 비용에 연연할 때 굉장히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좀 더 많이 경험한 게 40대가 아닐까 해요. 예. 아무튼 장기적으로는 이들은 경제 논리보다 안전 논리가 그러니까요. 중요한 거죠. 이 연령대에서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안전논리, 원전 축소 쪽에 국민의 의견을 모은 계기가 됐다는 점, 요 점을 또 주목하실 수 네.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였습니다.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예산 의결에 대해서 이건 무효다. 경기도가 작년 1월에 소송을 냈었죠. 알고 보니 박근혜 정부 청탁에 따른 청부 소송이었다. 어제 이재명 시장이 저희와 인터뷰에서 주장했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측에서 할 말이 있다며 반론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직접 만나보죠. 남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청와대와 교감에 따른 소송 제기가 아닌가요? 그냥 법적인 절차고요. 예. 성남시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않아서 그래서 제2 요구를 지시했는데 거부해서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대법원에 제소를 하게 된 것이고요. 예. 이런 거죠. 뭐 대통령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법 위반해서 지금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탄핵당하고 감옥에 있죠. 감옥에 예. 가 있잖아요. 예. 이게 대통령도 법과 질서를 안 지키면 이렇게 됩니다. 네. 성남시장께서도 이러한 법을 위반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에다가 제소해서 판단을 들어봐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냥 법적인 절차를 하는 거죠. 근데 공교로운지 모르겠는데 작년 1월 6일자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록에 보면은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에 대해 강력 대응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고 바로 1월 6일 같은 날 남 지사께서 제의 요청을 했고 1월 18일 날 대법원 소송이 제기가 됐거든요. 이게 그러면 연관성이 있으리라고 의심이 되는 상황인데 전혀 연관이 없습니까? 네, 저희는 뭐 청와대로부터 그런 요청 받은 적이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절차를 어떻게 안 지킨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 새로운 이 복지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려면은 예.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또 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돼요. 예, 예. 근데 협의를 하지 않고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의결하고 집행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방자치법, 그러니까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저희는 성남시장에게 제의 요구를 이렇게 합니다. 예. 근데 그거를 거부했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대법원에 제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시장의 주장은 중앙정부와 협의는 했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이다. 그리고 현재 법에는 협의 조정을 하라고 했지 승인을 받으라고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그리고 뭐 박근혜 정부에서 뭐 또 그런 것뿐 아니라 지금 정부도 예.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보건복지부도 전혀 입장의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또 그 제목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은 문재인 정부 하에 보건복지부는 들여다보니 이게 대법원에 이미 제소가 돼 있는 상태라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던데요. 그렇지 않고요. 서울시의 경우에 얼마 전에 제소를 취하했어요. 예예. 서울시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서울시장께서 박원순 시장께서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내용을 바꾸겠다. 예. 그래서 그냥 보편적 복지로 그냥 아무나 막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수입, 그 재산 또 소득의 등위에 따라서 하는 선택적 복지로 내용을 바꾸고 협의를 해서 예. 양쪽이 합의에 이르렀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별한 거니까요. 예. 제가 이재명 시장님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자꾸만 막 무슨 청구 무슨 뭐 소송 이렇게 좀 제가 듣기에 좀 민망할 정도로 자극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예. 자꾸만 그러시면 생떼로 들려요. 예. 그러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그냥 법과 예. 절차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고 저희한테 할 얘기가 아니라 보건복지부하고 빨리 본인의 정책을 좀 바꿔서 논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이재명 시장의 주장은 현행법에 협의 조정하라고 돼 있지 승인을 받으라고 승낙을 받으라고 한 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승낙까지라고 해석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옥죄는 것이다. 그런데 경기도도 지방자치단체인데 왜 지방자치를 옥죄는 자해소송을 하느냐 이렇게 주장했는데 또 자해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하여튼 저희는 이번에 일하는 청년 정책 관련해서 예.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부와 충실히 상의를 해서 저희가 이 동의를 얻어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누구도 법과 절차를 어기면 안 되고요. 예. 뭐 그렇게 주장하시니까 대법원의 판단을 들어봐야죠. 네. 그러니까 주장이 다르잖아요. 남지사께서도 이 중앙정부와 협의하라라고 하는 그 법조항은 중앙정부의 동의를 얻어야만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시나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해석에 동의하고 계시다.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협의만 거치면 된다는 식으로는 해석 안 하신다. 저쪽에서 동의를 안 해줬는데 예. 그 협의해서 우리가 니네하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예. 그러니까 우린 얘기 건넸으니까 가겠다. 이게 무슨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왜냐하면 이 정책이 내용적으로도 뭐냐면요. 네. 뭐 청년들을 위한 거는 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경기도나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성남에서는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른 북부 지역의 열악한 곳이나 이런 데서는 할 수 없는 정책이다. 네. 또 서울로 치면은 강남구에서는 할 수 있는데 강북 언도에서는 못한다. 예. 이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성남시장님 입장에서는 뭐 그 안에서 그러시니까 그렇지만 예. 국가 전체를 놓고 보면 이게 우려가 되잖아요. 예. 위화감이 조성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현행법에 있는 그 협의 조정 문구에 대한 해석은 지금 이재명 시장과 남지사 그리고 중앙정부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정말 대법원 판단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고. 대법원 판결을 받으면 돼요. 자꾸만 바꿔서 이제 예. 뭐 중간에 자꾸만 뭐 정치적인 합의를 하고 싶으면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님한테 좀 절반만이라도 배우셔서 예. 상의를 해가지고 고치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게 싫으면 그냥 끝까지 가서 소송의 결과를 받으면 됩니다. 네. 그 지방자치와 이 자치단체에서의 복지정책 수행에 관한 어떤 권한에 대한 이런 철학적 차이도 있는데 혹시 남지사하고 이재명 시장 저희가 동시에 초청하면 좀 나오셔서 두 분이 직접 토론하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예. 한번 동시 초청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된 김에 지금 바른정당 국민의당 통합 문제가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남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우리가 통합을 하든 어떤 정치적인 결정을 하고 이런 길로 갈 때는 예. 첫 번째 이게 왜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고요. 물론이죠. 그리고 이러한 길로 갈 때는 우리 당의 구성원들, 당원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동의를 얻어서 가야 되죠. 예. 그래서 그런 절차를 앞으로 밟으면서 가야 될 테고요. 예. 지금 뭐 통합 관련돼서는 지금 그동안 이제 자강이었어요, 자강. 그랬죠. 자강이었는데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은 안 된다. 근데 이제 국민의당과의 통합은 가능하다. 네. 이렇게 하려면 그건 이쪽은 왜 되고 이쪽은 왜 안 되는지. 네. 이런 자강은 그러면 이제 내려놓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우리 입장 정리와 국민에 대한 공감대, 명분이 서야 되겠죠. 예. 지극히 원칙론적으로 옳은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남지사께서도 일단 통합은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이런 절차와 준비를 밟아나가자 이 말씀인가요? 저는 그동안 계속 그랬어요. 제대로 된 통합을 하자. 아하. 제대로 된 통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당내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제대로 된 통합에 대한 논의가 없었어요. 예. 그동안은 이제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통합을 만약에 이렇게 국민의당하고 추진한다면 그럼 국민의당과는 제대로 된 통합이 뭐냐를 놓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였습니다. 윤태권 실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징계 확정했죠? 예, 오늘 오후에 결정했습니다. 탈당 권유, 더불어 가지고 서청원, 최경환 의원한테도 탈당 권유예요. 예, 이런 전례는 없죠? 그러니까요. 노태우 전 대통령 이래 우리 대통령들이 거의 탈당들을 많이 했어요. 그건 다 자진 탈당이죠. 예, 좀 내몰려서 나가건 선도적으로 하건 간에 분위기 안 좋아서 이제 나갔는데 정식 징계 절차를 밟아가지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식의 사실상 출당 조치를 내린 건 처음이죠. 예. 또 분위기 안 좋으면 먼저 나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리해요. 탈당 안 한 사람으로는. 예. 어찌됐든 간에 한국당이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절연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네. 탈당 권유하면은 열흘 동안 자진 탈당 안 하면 바로 제명이라면서요. 맞습니다. 근데 자진 탈당은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죠? 매우 높습니다. 아무 무반응이잖아요, 현재. 네. 그 박 전 대통령 측의 사람들은 당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스스로 나갈 생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얼마나 이 교류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친박계에서 반발을 하잖아요. 예. 그런 것도 그 의중이 반영된 걸로 보는 게 맞겠죠. 예.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높아요.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되는데 최고위원회는 지금 지도부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준표 대표하고 가까운 사람들 숫자가 더 높죠. 예. 최고위 의결만 하면 자동 제명. 네. 그런데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도 똑같은 탈당 권유를 받았지만 이건 또 절차가 다르다면서요? 맞습니다. 현역 의원의 경우에는 이 탈당 권유인데 탈당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최경환 의원의 입장 발표도 했는데 그러면은 의원총회 추인 절차가 필요해요. 예.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이 되는데 여기는 3분의 2나 됩니까? 네. 그럼 이제 3분의 1만 반대하면 안 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유한국당 107명이니까 한 36명이 반대하면은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서청원, 최경환 두 사람 제명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임병진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당원권 정지 3년이 돼 있어요. 이미 징계를 한번 그렇죠.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의 주장은 이거는 일사부재리
어긋난다. 그렇죠. 뭐 다른 죄목이 밝혀진 것도 아니고 똑같은 정치적 책임을 같이 한 번 더 묻는 거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예. 최경환 의원은 어쨌든 자기 오늘 개인 입장문을 발표해가지고 홍준표 대표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 투쟁하겠다. 탈당 안 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이 지금 변호인들 철수시키고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야기했지만은 부담스러운 게 분명해요. 자유한국당이. 하지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바른정당하고 통합 논의도 있고 여기서 멈춰버리면은 죽도 밥도 안 된다.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재기를 해가지고 새로운 구심이 될 가능성은 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반발이 있어도 밀고 간다는 거겠죠. 네, 반발이 있어도 밀고 가겠다. 그래야 바른정당과 통합이라도 된다. 이런 걸 텐데. 그렇죠. 요새 또 그 통합도 조금 난기류잖아요. 그렇죠. 국민의당 변수까지 등장해서 쉽지는 않을 건데, 근데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박 전 대통령을 출당시킨다고 해가지고 바른정당 통합이 무조건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출당을 못 시킨다면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물론이고 자유한국당이 전반적으로 뭐가 됐든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계속 박 전 대통령하고 뭔가 한 묶음으로 될 거다. 그렇죠. 거기다 박 전 대통령 쪽은 투쟁하겠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담이 가더라도 잘라내야지 이게 또 통합이고 뭐고 다른 거를 할 수 있다. 홍준표 대표 판단은 분명히 그걸 겁니다. 네. 그렇죠.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인데. 그렇죠. 빨리 마무리 짓는 게 이거 좋다. 시간 보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라는 거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1부 마치고요. 잠깐 뉴스 들으시고 7시 5분 2부에 다시 옵니다.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이번 주만 금요일에 만나보겠습니다. 인문결 연구소 소장 맡고 있죠. 국제문제평론가 임상훈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어요? 김정은에게 싸움 걸어봐야 김정은만 웃는다. 이런 말 있죠. 누가 한 말이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미국 국무장관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한 말이죠. 아하. 지난 18일이었었죠. 국내에서도 많이 보도가 된 소식이었습니다만은 외신들이 상당히 높은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18일자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 서울발 기사를 통해서 오바마 행정부 당시 미국의 대북 정책을 총괄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네.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은 호전적이고 그런 접근법은 김정은에게 전혀 통하지 않는다라고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이 경고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했던 말이 김정은에게 싸움을 걸어봐야 김정은만 웃는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네. 오바마 정권에서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 이제 그걸 또 트럼프 대통령은 막 비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꼭 반박한다기보다는 지금 트럼프식의 김정은한테 싸움 거는 거는 잘못됐다. 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근시안적이다.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클린턴 전 장관은 독재자와의 설전은 미국의 이해 관계에 해를 끼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사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그렇게 흔히 우리 정의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는 미치광이 전략. 이렇게 이제 실제로 있는 말이죠. 그 매드맨 theory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 두 개 사이에서는 전략적으로 그 시대적 맥락도 너무 다르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낫다. 그런 말을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양쪽의 비판이 다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렇죠. 결국 90년대 이후에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 때의 잠깐을 제외하고는 미국 민주당이나 공화당 다 사실 대부분 시간을 북한에 대해서 이 무시하는 전략을 일관해 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북핵을 키워왔다 이렇게 비판을 이제 많이들 하고 있죠. 그렇다고 또 과거 정부와 단절한다면서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그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도 이제 황당한 발상이다. 이런 게 지금 국제 여론의 상당 부분의 생각인데 이런 힐러리 클린턴 장관에 대한 별로 후하지 않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장관이 발언했던 것 중에서 관심을 끄는 대목이 바로 그 독재자와의 설전은 해악이다. 이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는 아까 그 미치광이 전략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 닉슨 대통령 때 나온 전략인데 이게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그 좀 몸을 사리는 사람, 그러니까는 살릴 몸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미치광이를 두려워하지. 그렇죠. 뭐 더 잃을 게 없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뭐 미친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북한이 예. 딱 지금 그렇다는 거죠. 예. 더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에 북한한테 미치광이 전략 이런 거는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건데 과거 그 처음 이 말이 나왔던 베트남 전쟁 당시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을 하면서 이거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흔히 많이 하는데 예. 그때는 이게 북베트남을 상대로 미국이 했던 게 아니고 소련을 상대로 이 전략을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는 소련은 당시에 이제 몸을 살릴 만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미치광이를 상대로 이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런 걸 계산을 해서 북베트남으로 하여금 협상에 임하도록 했던 그런 맥락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한테 미치광이 전략 이건 전혀 그때하고 맥락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네. 이런 입장을 좀 많이 간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그러니까는 이게 바로 그 미치광이 전략은 최후의 그 궁지에 몰린 이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라고 하는 거죠. 또 북한 뒤에 뭐 옛날처럼 소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독재자와의 막장 설전 전혀 이해관계에 득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 맥락이죠. 그 맥락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미치광이 전략 이야기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국내 정치적인 비판 세력이 북한의 경우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독재자한테는 엄포나 조롱으로 상대하는 건 전혀 먹히지 않는 전략이다. 이런 맥락으로 이제 그 클린턴 전 장관의 발언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외교적 방법을 통해야 된다. 이게 이제 클린턴 장관의 입장인데, 이 신문은 그래서 특히 그 유엔의 제재 방침에 동참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역할을 더 이끌어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클린턴 장관이 말을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네. 호탕하게 전쟁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위협하는 것은 근시안적이다. 이렇게 경고했다고 클린턴 장관이 경고했다고 보도를 한 건데요. 예. 그 외에 다른 신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아니라 타임즈입니다. 역시 그 트위터로 오가는 위협은 미국보다 김정은에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네. 영국의 일간지죠. 텔레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로이터를 인용을 해서 18일입니다. 관련 기사 보도했는데 이 신문은 클린턴 장관이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에 대해서 신뢰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서 예. 좀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 미국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 뭘 준비했습니까? 지난 13일 있었던 한국과 중국 간의 통화 스와프 연장 소식. 여기 대해서 향후 이제 중국과 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일부 관측이 있었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반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중 간의 통화 스와프 연장이 사드 논쟁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런 주장인 건데요. 예. 한미경제연구소의 카일 페리에 연구원이 미국의 더 디플로매트라는 매체 기관 글입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번 원화 위안화 통화 스와프 연장을 계기로 중국이 그동안에 그 사드 문제 관련해서 좀 보복을 가하던 그런 데에서 좀 입장을 선회하는 것 아닌가 이런 신호 아닌가 이런 기대가 있지만 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통화 수합 연장하고 사드 문제는 별개다. 네. 예. 그러니까 이 페리의 연구원에 따르면요, 그 통화 스와프 연장으로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경제적 압박을 가해온 것에서 입장을 바꾸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낙관론이다, 지나치다, 낙관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 지금까지도 사드 논쟁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무역 관계는 나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달 11%씩 성장했다고 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8월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880억이 넘어서 그러니까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100억 달러가 더 증가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추세로 계속 간다면은 올해 말 전체 대중국 수출액이 1,380억 달러를 넘을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은 2014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니 사드 보복 때문에 뭐 한국 기업들이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네. 정작 이 무역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 왜 그렇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 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있고, 근데 무역은 점점 성장하고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예. 한국이 대중국 수출을 하고 있는 그 여러 분야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4분의 3이 가공 무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 이게 뭐냐면 전기, 기기, 그 화학 제품,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그 대중국 주 수출 산업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속 증가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수입하지 않을 경우에 그러니까는 한국만 피해가는 게 아니라 중국에게도 피해가 간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입을 줄였을 때 중국한테 피해 가는 거는 안 줄이고 네네. 수입을 줄여도 중국한테 피해 안 가는 것만 줄인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것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대형 마켓이라든가 뭐 관광 분야, 그러니까 여행, 한류 콘텐츠, 자동차 이런 것들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중국의 소비 분야에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중국의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뭐 한국을 굳이 한국 여행 오는 대신에 다른 나라 여행 가면 되는 거고, 예. 우리나라 자동차 타는 대신 다른 차 타면 되는 거고. 중국도 자동차 산업이 커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뭐 예. 영화도 뭐 굳이 한국 영화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분야의 수입 제한이 중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예. 근데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전기, 화학 이런 것들은 중국이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수입을 제한한다. 이건 굉장히 좀 위험 부담이 중국한테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수입해서 중국은 또 다른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네. 딴 나라에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똑같이 그럼 통화 수업 연장한 것도 똑같은 논리라는 거죠. 통화 수업 연장을 안 하고 중단하면 중국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특히 그 비상시에 유동성 확보한다는 차원 그러니까 외부 충격에 대해서 상호간의 완충 장치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이 한중 통화 수화프를 하면은 예. 그 거래 통화는 달러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 한중 스와프의 그 화폐가 위안화하고 원화 거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위안화 위상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이 페리의 연구원에 따르면요. 2008년도 이후 중국은 위안화와 그 국제화를 위해서 30여 개 국가하고 양자 통화 협정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네. 이런 협상 가운데서 한중 통화 스와프는 그 규모를 따졌을 때 홍콩에 의해서 두 번째로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대한국 무역의 중요성을 이제 볼 수 있는 거라는 건데요. 또 위안화 국제화에 있어서 그러니까 한국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화 수합 연장했다고 사드에 대한 중국의 태도 변화다라고 해석하는 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페리의 연구원에 따르면요. 올해 중국이 한국을 어떻게 겨냥했는지 이거를 고려를 해봤을 때 오히려 사드 관련해서 종전과 변함이 없다는 것이 그렇게 보는 것이 맞고 만약에 중국의 태도가 변했는지를 읽어보려면은 네. 여행, 자동차 수입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소비재 그런 대목에서 변화가 있는지. 그렇죠. 예. 그거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삼성 관련된 또 주목될 기사가 하나 있다고요? 네. 삼성을 움직이는 데는 경영은 크게 중요치 않다.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제목이 아주 자극적이네요. 그렇죠. 이게 14일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한 건데요. 예. 그러니까 좀 부가 해석을 드리자면은 인류 기업 삼성을 움직이는 건 기술력이었지 경영진은 좀 과하게 말하자면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다. 한마디로 이제 사주 그 패밀리 없어도 잘 돌아간다. 뭐 이런 예. 뜻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재용 부회장 구속돼 있는 데다가 네. 최근에 또 권오현 부회장이 이제 그만두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랑 다 관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관련해서 이제 그 나온 기사인데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통 대표이사가 사직을 하면은 실적이 안 좋을 때 사직하지 않습니까? 쫓겨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권오현 그 부회장의 경우에는 삼성이 영업이익 최고 수준을 보였음에도 사직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역설적이라는 건데 이런 역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삼성의 경우에 실질적인 리더십이 없어도 잘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칼럼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더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현재의 삼성은 그 선장이 없는 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수장이 구속돼 있는 상태, 이재용 부회장. 예, 그리고 미래 전략실도 없고. 하지만 이제 삼성이 이들이 있으나 없으나 아무 상관이 없이 이제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삼성의 경우는 그 발광 다이오드 제조 공장을 중심으로 이제 돌아간다고 하고 이 칼럼에 따르면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낸드 메모리 칩 생산 이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잘 돌아가고 있고 이례적으로 장기 호황을 이뤄가는 만큼 언젠가는 이게 호황이 꺼지겠지만 당분간은 임원진 없어도 근로자들 그다음에 중간 관리자들이 잘 해나갈 수 있다. 이 신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판매가가 하락하는 시점이 올 때 그때는 진정한 리더십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삼성이 정상화 시키면 된다. 이렇게 네.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대해서 국내의 일부 뭐 경제지 이런 데서는 삼성 큰일 난다. 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안 그렇다. 그런 네. 아니더군요. 천천히 해라. 이제 네. 그런 지적인 셈입니다. 또 다른 소식이요. 그 스페인의 한 매체가 한국의 아침 식사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밥이요? 네. 예. 유력 일간지죠. 엘파이스라는 신문인데요. 이 신문의 이제 그 웰빙 그 월간지입니다. 스페인을 비롯한 많은 그 유럽 국가들 잘 알려졌다시피 아침 식사 간단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전통 아침 식사는 뭐 밥에다가 국, 찌개, 나물, 생선, 계란찜, 경우에 따라서는 고기도 우리 아침에 먹기도 하죠. 그리 많지는 않죠. 예, 예. 근데 이런 아침 식사 습관 유럽인들이 보면 기겁을 할 수도 있겠죠. 네, 네. 한때는 그래서 제 어렸을 때는 사실 이렇게 전통 한국 식사로 먹으면 좀 촌스러워 보이고 왠지 좀 빵으로 먹어야 좀 세련돼 보이는 저는 어릴 때 예. 그랬었거든요. 학생 때. 예. 근데 이 기사는 오히려 한국식의 그 아침 식사가 웰빙 식사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건강하고 다양한 아침 식사라는 건데요. 그래서 몇 가지를 소개를 했는데 뭐 비빔밥, 숙주나물, 뭐 전, 미역나물, 견과류 조림, 김치, 갈비, 두부 뭐 이런 것들을 좀 먹는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아침 식사를 든든히 하는 게 뭐 좋다 네. 하는데 근데 워낙 오래전부터 유럽이 이렇게 간단히 아침을 먹었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우리처럼 먹을 수 있을까? 뭐 어렵지 않겠어요? 이 잡지도 그 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무거워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요. 근데 문화적으로 익숙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지만은 한국 아침 식사에는 다양하고 건강한 이것들이 들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예. 그럼 스페인 사람들이 이 한국식으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을까? 예. 이 잡지는 우선 스페인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식재료를 이용을 해서 조금씩 적응을 하면은 가능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국의 아침 식사 유럽 사람들이 배우고 있다. 네. 한마디로 그 말이군요. 그렇죠. 네. 자,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밖에서 본 한국이었습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의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 오늘의 댓글입니다. 오늘 신고리 원전 오유코기 건설 재개 결정이 났습니다. 워낙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이슈여서 그런지 역시나 윤순진 교수와의 인터뷰 들으시고 많은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들 의견 좀 소개해드리면요. 8551번님은 이번 건설 재개 권고안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기술은 시간이 갈수록 진보합니다. 최대한 안전한 원전을 만들길 바랍니다. 이원일님은 우길 걸 우겨야죠. 돈도 없는 나라에서 허공에 1조를 날릴 수 있습니까? 앞으로 전기를 더 쓰면 더 쓰지 덜 쓰진 않을 겁니다. 이선우님은 오늘 공론화 위원들의 결론은 최선의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더 이상의 논란은 국론 분열만 가중시킬 거라고 봅니다. 받아들입시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고요.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도 있습니다. 정민호님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를 보고도 찬성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홍보 부족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0047번님은 국민 전체가 투표해야 합니다. 원전 마피아에게 영향받지 않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네요. 역시나 오늘도 문자함이 다양한 의견들로 뜨거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댓글이었습니다. 오늘의 댓글 김다운 PD가 정리해 줬고요. 이제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논의 이게 정치권에서 계속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소리를 들어보시죠. 국민의당 의원 40명 중에 약 30명 정도가 바른정당하고 정책연대, 선거연대까지 찬성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호남에서도 바른정당과의 통합 이런 것을 통해서 제대로 견제해라. 네. 대표적으로 햇볕 정책에 대한 입장이 정반대고. 정반대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사실 햇볕 정책 어떻게 보면 강력한 안보 그것도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DJ의 적통이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크게 반발하고 계시는데 그럼 결국은 아마 실질적으로 공론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의견 접근을 이룰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아침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인터뷰 내용이죠.
그렇죠. 이 송기석 의원이라고 하면 대표 비서실장을 맡을 정도로 안철수 대표하고 가까운 인사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데요. 예. 지금 들으신 대로 국정감사 끝나고 일종의 공론화 과정 거치고 나면 12월까지는 바른정당과 통합선언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내년 1, 2월에는 시소당 개편대회, 통합전당대회 이런 일정으로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이런 과감한 제안을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철수 대표 의중이 상당히 실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그렇게 같습니다. 봐야 되겠죠. 일정까지 정말 아주 낱낱이 제시를 했는데. 그렇죠. 근데 방금 인터뷰 내용 중에 국민의당 안에서 바른정당과 통합에 찬성하는 의원이 40명 중에 무려 30명? 그렇죠. 이게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그렇다더라라는 건데요. 예. 보통 호남 지역 기반으로 하는 의원들은 바른정당과 통합하는 거 좀 망설이지 않겠느냐라고 봤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특이한 게 이 내용이 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통해서 단독 보도가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직후에 안철수 대표와 가까운 인사가 보도 내용 사실이다 이렇게 확인해 준 그런 그림이 됐다는 거죠. 그 바른정당하고 통합할 경우에 지지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여론조사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쭉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국민의당 측이 비밀 여론조사를 했더니 바른정당과 통합의 시너지가 가장 크더라. 이런 내용을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했고 그날 오전에 안철수 대표가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과정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죠. 두 번 연속 같은 일이 벌어진 건데 그럼 이유가 좀 궁금해질 수 있죠. 조선일보의 취재력이 특별히 좋아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좀 의식적으로 이 기자와 어떤 정치권 간의 정보를 주고받는 하는 이런 과정도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부러 흘렸다?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랬다면 하필이면 중앙일간지 중에서 가장 보수적 논조를 가진 조선일보하고 이런 좀 협력 관계로 비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에는 무슨 배경이 있겠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예. 결국에는 이 통합 논의가 보수 정치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하고 통합하자는 목소리가 그동안 높았었는데 거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다? 그렇죠. 원래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싶었던 거는 바른정당 내에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주장하는 이른바 통합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 입장을 밝히면서 이 통합 명분이 축소됐던 거죠. 예. 거기다가 유승민 의원까지 나서서 국민의당과의 통합 논의에 지금 군불을 떼는 그런 상황 되니까 아하. 바른정당 통합파들은 더 위축이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바른정당의 자유한국당과의 통합파가 그렇죠. 위축되고 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다시 또 이 어떤 바른정당 출신들의 복당 명분 이걸 다시 살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앞에서 다루셨듯이 이제 이 상황이 홍준표 대표가 윤리위 소집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서청원, 최경환 의원 탈당 권유화까지 일사처리로 하는 이런 배경으로 작용했지 않았겠느냐 예.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그럼 중간에서 바른정당의 몸값이 계속 치솟고 있는 것 이런 상황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의당 양쪽에서 러브콜을 받으니까. 그렇죠. 그때 이렇게 몸값이 높은 쪽은 요구 조건도 많아지게 마련 아닌가요? 아무래도 협상이라는 게 그런 건데요. 예. 그래서 유승민 의원 주장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나온 언론 인터뷰들 보면은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중도 보수 노선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극우 노선에 지금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내 의원 일부까지도 통합 논의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국민의당의 햇볕 정책으로 대표되는 외교안보 정책 그리고 호남 지역주의의 탈피 이런 거를 또 병렬해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꼭 찍어서 박지원 의원은 출당시켜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다는 소리를 또 있는데. 그렇죠. 국민의당이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지금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등의 중진 의원들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방금 들으셨듯이 송기석 의원 발언을 보면은 이런 요구에 안철수 대표 측이 반발하기보다는 수용하는 모양새로 갈 수 있다. 이런 뉘앙스도 있는 걸로 느껴집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머니투데이 보도 유승민 의원이 박지원 의원의 출당을 요구했다. 이 얘기는 유승민 의원 측은 일단은 사실무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또 여의도 정치라는 게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통합될까요? 이게 통합 가능성은 아직은 안개 속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제 보수 정치 전체의 움직임을 같이 봐야 상황이 좀 종합적으로 이해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계 개편 내용은 다음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 영향을 쭉 줄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보수 정치는 국정농단으로 초토화됐고 앞으로 또 적폐청산 이런 것도 쭉 겪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누가 살아남겠느냐, 이 살아남을 주자가 있겠느냐 이게 의문인 상황인데 이런저런 통합 논의 끝에 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논의가 유승민 의원이 얘기하는 대로 어떤 중도 보수 개혁 이런 게 되면 장기적으로 안철수 대표까지 어떤 보수 정치의 자장 내에서 대권 주자가 되는 그런 그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보수 정치 전체로 보면 나쁠 게 없는 거고 아마 조선일보의 최근 태도 이런 점도 일부 작용한 게 아닐까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국민의당에서 일부는 민주당 쪽으로 가고 그렇죠. 바른정당에서 일부는 자유한국당으로 가고 나머지가 합치고 이런 그림도 있을 수 있겠군요. 앞으로는 그런 가능성이 가장 크게 다뤄질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요.
경찰의 눈과 귀가 향할 곳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경찰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세월호의 아픔이 없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찰관 여러분, 여러분은 위험에 처한 국민이 가장 먼저 만나는 국가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곧 국가입니다. 오늘 경찰의 날 기념식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치사를 통해서 경찰 조직을 격려를 하고 국민의 경찰로 다시 태어나라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장까지 분명히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수사권 조정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검경의 자율적 합의를 도모하되 필요하면 중립적 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언론은 아마 이게 신고리 5, 6호기와 같은 방식으로 다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예고한 것이다. 이런 해석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자율적 합의를 먼저 도모한다. 근데 검찰이 자기 권한을 쉽게 내줄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서 아마 마지막에 정치적 조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검찰도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동의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뭐 정권의 방침이 분명하기 때문에 마냥 거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또 말씀하신 대로 순순히 내줄 수도 없는 건데요. 공수처 논란 이걸 또 올리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애초에 호랑이 안으로 제기가 됐던 건데 논의 과정에서 고양이 안이 됐다 이런 평가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도 하니까 이 논의가 어떻게 될지 마지막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이제 국민 여론과 의견을 물어본다. 신고리 5, 6호기 같은 방식으로. 그렇다면 국민 지지를 받으려면 경찰도 변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비폭력 촛불 시위에서 앞으로의 가능성 봤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건데요. 경찰이 스스로 인권 친화적 조직으로 변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최근에 백남기 씨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의 사과 등등이 있었는데 아마 이런 요구에 대한 반영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의지의 문제라면 제도의 문제 같이 봐야겠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자치경찰제 전환. 이게 이제 대표적인 상황이죠.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권을 갖는 게 자치경찰제죠? 그렇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이 나라들의 이제 제도를 떠올리면 되는데요.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경찰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줄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경찰개혁위의 권고로 수사권 조정과 함께 논의가 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자치경찰 분과를 만들어서 지금 논의 중인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상황은 아니고요. 경찰 조직이 자치경찰제 전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검찰 조직의 변화 또한 부과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과정의 수사권 조정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좀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경찰 내에 직장협의회 설립이 추진된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것인데 경찰개혁위원회가 어제 경찰의 직장협의회 설립을 권고를 했고요. 경찰은 이걸 수용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직장협의회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의 노동 3권은 보장받지 못하는데 근무환경 개선이나 업무 능률 향상 이런 거는 이제 협의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보통은 노동조합의 전 단계다. 이렇게들 많이 평가하거든요. 경찰 노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파업으로 공권력이 마비되는 그런 상상부터 하게 되지만 이게 경찰이 좀 더 시민 친화적으로 변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경찰의 어떤 무리한 수사, 잘못된 관행 이런 것에는 인력 부족이나 과중한 업무 이게 원인이 되는 경우가 없지 않기 때문인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함께 일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인 만큼 좀 당근과 채찍이라는 점에서 같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요. 왼쪽 높게 떠갑니다. 계속 갑니다. 탐장 쪽 탐장 넘습니다. 최주환의 그랜드슬램.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두산이 NC를 꺾고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맞는 순간 맞는 느낌이 홈런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시즌 한 경기 최다 홈런 지금 포스트 시즌 플레이오프 진행 중이잖아요. 그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가을 야구 한창인데 홈런이 마구 터지고 있어서 이제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18일에 두산 베어스와 NC 다이노스 포스트 시즌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두 팀이 홈런을 8개나 주고받는 화력 대결을 벌여서 화제입니다. 포스트 시즌에서 한 경기에 홈런 8개가 나온 것은 프로야구 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전날 1차전에서 홈런 2개가 나왔었기 때문에 두 경기 동안 홈런이 10개나 나온 것이니까 그야말로 이제 지인 기록이죠. 이 관중들 입장에서는 시원한데 투수들은 괴롭겠네요. 저는 이제 야구를 잘 모르는데 전문가들 평가를 보면은 양 팀의 마운드 운영이 모두 무너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당연히 홈런 많이 맞았으니까는 좋은 평가가 나올 수는 없을 텐데 또 양측 모두 투수들의 구위가 정규 리그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3차전이 진행이 되는데 투수들이 실전 감각을 찾을 수 있을지 이게 관심사였거든요. 지금 그런지 뭐 경기 상황을 같이 지켜봐야 되겠네요. 지금 3차전 2회 말인데 벌써 5대 2랍니다.
그렇죠. 그럼 역시 지금 투수들이 계속 두들겨 맞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홈런이라는 게 구장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것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마 여러모로 같이 봐야겠는데요. 2차전이 열린 잠실구장은 홈에서 외야 담장까지가 국내 구장 중에 가장 멀어서 홈런이 나오기가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이제 무더기로 나와서 더 놀라웠다. 이렇게들 보는 것이죠. 제일 큰 잠실구장에서도 홈런이 8개나 나왔다. 그렇죠. 오늘 경기는 마산구장에서 진행이 되는데. 그럼 홈런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죠. 이거는 마산구장은 훨씬 더 좁기 때문에 타자들에게 또 역시 유리하다고 하거든요. 예. 이게 이제 홈런이 얼마나 나오냐에 대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 세상사는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보통 포스트 시즌에 들어가게 되면 앞서 있는 팀들은 오랫동안 휴식을 하기 때문에 투수력이 아주 충전해지기 마련인데 그렇죠. 올해는 안 그런가 봐요. 좀 경기의 감을 좀 잃은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한 주간 언론의 동향을 정리해보는 미디어 포커스 시간입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재판 거부 투쟁이 큰 쟁점인데 방송사마다 보도 행태가 상당히 다르죠? 네네. 좀 정리해 봅시다.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은 자신에게서 마침표가 찍혔으면 한다. 이 사건의 역사적 명예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 예.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선 공직자와 기업인에게는 관용이 있길 바란다. 라면서 마치 정치적 희생양이라도 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예. 지지층을 결집하고 최근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강제 출당 조치에 영향을 끼치려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언론 보도의 특징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행태와 분위기 그 자체를 전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느냐 아니면은 이 행태를 보이는 의도가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느냐 이 두 개로 나뉠 수 있습니다. 예. 먼저 TV조선은 박근혜 측 의도를 분석하는 것을 아주 최소한으로 하고요. 아하. 재판 과정에서의 박 전 대통령의 발언과 행동 그리고 지지자들의 슬픔을 최대한 부각하는 그런 보도 행태를 보였습니다. 행태와 분위기 쪽이다? 네네. 예. 실제 TV조선은 16일 저녁종합뉴스에서 총 7건의 관련 보도를 내놨는데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만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거나 박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만을 별도로 소개한 보도가 톱보도를 포함해서 4건에 달했습니다. 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의 의도는 보도 뒷부분에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면 재판부를 압박하고 지지자를 결집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법원 관계자는 풀이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아주 짧고 무성의하게 소개하는 정도였습니다. 네네. 그런데 또 반면 TV조선은 감성을 자극하는 보도는 굉장히 많았는데요. 어떤 식으로요? 가장 노골적인 것을 하나 들어보면 재판 앞으로 어떻게 되나라는 보도, 이건 대담 보도였습니다. 여기에서 전원책 앵커가 굳이 출연한 강상구 사회부장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원고를 읽는 박근혜 씨의 목소리는 어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 그러자 강 부장은 목소리는 떨렸고 잠깐씩 울먹이듯 목이 베이기도 했습니다. 아하. 처음에는 담담하게 읽어나갔지만 중간에는 참담, 비참, 비통, 상상 못한 배신, 참기 힘든 고통 같은 감정적 언어가 등장하면서 감정이 격양해지는 인상이었다. 네. 화가 나고 분통이 터졌고 그걸 억누르려고 하다가 목소리가 떨리는 것으로 보였다 등 굉장히 상세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네요. 예, 박근혜 지지자들에 대한 질문에서도 강 부장은 법정은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저희가 있습니다라며 박 전 대통령을 응원하는가 하면 나를 사형시켜라며 재판부에 항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네. 몇몇은 퇴정당했는데 퇴정당하면서도 계속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라고 발언했어요. 현장 스케치를 아주 자세하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지지자의 슬픔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TV조선의 보도는 이처럼 희생양 이미지를 부각한 지지자 결집이라는 박 전 대통령 측의 의도를 굉장히 잘 살려줬다 하는 그런 보도 태도로 보였어요. 행태와 분위기를 감성적으로 전달하는 그렇죠. 그 예. 극단이 이제 TV조선이었다. 네네. 그러면 이런 행태를 보이는 의도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제일 많이 맞춘 보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JTBC가 그런 보도를 했는데요. 아하. JTBC도 이날 TV조선과 똑같이 7건의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네. 톱보도를 포함한 4건 보도에서 직접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재판을 부정해가며 피해자 프레임, 배신자 프레임을 앞세워 위기를 벗어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보도 제목부터 좀 다른데요. 달라지지 않은 배신 프레임.
피해자 주장, 재판 흔들고 지지층 결집 시도 이런 아하. 식입니다. 예. 2부에서는 침묵 깬 정치보복, 주장 이면엔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행태를 계속해서 나라를 둘로 갈라서 본인의 지지를 촉구하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여론전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친박 단체에 대한 언급도 TV조선과는 크게 달랐는데요. JTBC 고성 눈물 119 실려가기도라는 보도에서는 박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의 슬픔보다는 이들의 소란스러운 행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 법원에서 나는 사형을 원한다고 울던 여성 방청객이 법정을 나가면서도 욕설을 했다고 전했고요.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경고했다는 사실도 전하는 식이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은 TV조선에서는 이런 부정적인 모습은 또 전하지 않았거든요. 예. 법조계에선 이런 행동들이 재판전 밖으로 전해지고 다른 이들의 감정을 자극해 더 많은 지지자를 결집하도록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라면서 이 행위에 대해서 해설을 덧붙이는 보도도 했습니다. 네네. 한마디로 감정이나 분위기가 아닌 그 효과, 그런 행동을 하는 의도에 초점을 맞춘 보도였죠. 논리적 접근이냐? 감정적 접근이냐. 네네. JTBC와 TV조선이 제일 갈린다. 네네. 신문들은 어떻습니까? 신문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4건에서 8건 정도의 보도를 냈는데요. 6개 일간지, 그러니까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가 모두 사설을 내놨습니다. 아, 사설. 네. 그걸 비교해보면 되겠네요. 네. 조선일보는 이번 재판이 파행된 이유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동이 아닌 법원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법원 탓이다. 네. 17일자 사설 법과 멀어지며 최악으로 가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사설에서 박 전 대통령의 대응이 늦었다는 점은 지적을 하면서도 예. 박 전 대통령의 뒤늦은 항변에 이어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법원과 검찰과 법원은 편의대로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편법을 써왔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을 결정한 것도 법리가 아니라 풀어줄 경우 벌어질 사태에 대한 정치적 고려 때문 아니냐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했고요. 구속 연장을 좀 비판적으로 보는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미 정치화된 재판이 법률과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요. 재판 파행의 책임을 법원에 전가했고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는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대로는 앞으로 법원이 어떤 재판을 내리더라도 갈등과 혼란이 정리되는 게 아니라 더 커질 것이다라면서 판사를 제외한 모두가 재판에서 손을 떼야 하며 권력을 가진 측이 먼저 그래야 한다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예. 그런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모두 청와대가 세월호 보고시간 그 조작 문건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행동이 구속 연장을 위한 판사 압박이자 여론전이라는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아하. 재판 개입 의도였다라고 이렇게 문제 삼았습니다. 예. 그리고 중앙일보 사설은 조금 결이 다른데요. 어땠어요? 예, 실제 그 법원의 구속 연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네. 중앙일보는 실제로 재판부의 구속 연장 결정에는 논란이 있다면서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무너졌다는 점은 비판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중앙일보는 조선일보처럼 박 전 대통령을 마냥 두둔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중앙일보가 비판한 점은요.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라고 변론을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네. 중앙일보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함과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더라도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물며 전직 대통령은 성과 금도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사법 절차를 방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혹여 지지 세력을 규합해서 우호적 여론을 형성 사법부를 압박하겠다거나 피해자 코스프레를 내세워 정치 재판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면 크게 우려할 일이다. 이렇게 네. 꼬집었습니다. 조선일보는 법원만 비판한 거고 네. 중앙일보는 법원도 비판, 박 전 대통령 측도 비판. 굉장히 양비론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동아일보는 어땠습니까? 동아일보는 평소 늘 거의 조선일보와 비슷한 논조를 보였는데요. 예.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아하. 특이하게도 박 전 대통령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랬어요? 네, 제목이 박 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 재판 불신 주장을 보며라는 사설이었는데요. 예. 박 전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재판 지연을 위한 시간 끌기용 꼼수로 비칠 수밖에 없다. 당장 변호인단이 일괄 사임의 재판은 차질이
재판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면서요. 재판 지연 의도가 아니라면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변호인단부터 정상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네.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화가 다 조금씩 다르네요. 네, 달랐습니다. 예, 한국일보는 동아일보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박 전 대통령 정치보복 주장 앞서 성실히 재판 임해야라고 해서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동아일보와 한국일보가 이렇게 온건하게 비판을 하는 수준이었다면요.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박 전 대통령의 의도를 강하게 질타하는 사설을 내놨습니다. 예. 경향신문은 사법 절차가 정치보복이라는 박근혜의 불순한 의도라는 17일자 사설에서요. 재판부의 구속기간 연장 결정에 반발해 헌정유린과 국정논당, 부정부패 재판을 싸잡아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것이다. 파직당하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끝까지 버티겠다는 오만방자한 태도에 소름이 끼칠 지경이다. 이렇게 예. 강하게 힐난했습니다. 예. 한겨레도 국민과 법치주의 모독한 박근혜 씨의 정치보복론이라는 사설에서요. 사실상 사법 방해에 가깝다. 시정잡배라면 몰라도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네. 절 믿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을 거론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불순하기 짝이 없다. 동정론을 유발하고 지지층을 자극해 장애 투쟁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흔히 보수 언론이라고 불리어지는 조중동이 이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 투쟁에 대해서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네네. 이게 상당히 좀 유의미해 보이는군요. 예, 그렇죠. 자, 또 한 가지 네. 고용노동부가 이 노동 관련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하기로 했다. 네. 특수고용직 학습지 교사나 네, 골프장 맞습니다. 캐디 이런 분들도 네. 노동상권 보장하라 이거잖아요. 네. 이것도 지금 보도 태도가 확연히 다르다면서요? 예. 일단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것이요.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가 노조를 결성해서 단체 행동과 단체 교섭에 나설 수 있도록 노동 상권을 보장하는 법률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사용자와 근로계약 대신에 위탁, 도급 등의 계약을 맺고 일하는 종사자들이 그동안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되면서 노동권 사각지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현실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라라고 권고한 것이죠. 노동부의 인권위 권고 수용 결정이요. 실제로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그들에 대한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질지는 사실 알 수 없다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법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예, 그야말로 아직은 선언적 수용의 수용이라고 이제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최소한 특수고용 노동자의 권리가 법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기회가 주어졌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발전이다. 주목할 만한 결정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바라보는 방송사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17일과 18일 양일을 통틀어서 관련 보도가 딱 3건이었는데요. MBN이 단신 한 건을 보도했고요. MBC와 JTBC가 한 건씩 보도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나머지는 아예 보도가 없어요? 예, 보도를 전혀 안 했어요. 이는 한마디로 우리 언론이 노동 관련 이슈에 얼마나 무관심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네요. 게다가 이 중에서 MBC와 JTBC 보도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오늘 들려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하나 좀 정리해 주세요. 네. 먼저 그 JTBC는 17일 특수고용직 노조 설립 파란불이라는 보도를 냈는데요. 보도에서 특수고용직이 겪고 있는 현재의 그 부당한 상황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전했습니다. 총 1분 57초짜리 보도에서 택배기사의 근무 현장을 보여주고 그의 고충을 직접 전하는데 1분 정도를 할애했습니다. 택배기사의 애한을 담고 인터뷰도요. 부당한 처사를 받아도 얘기를 못해요.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물건이 분실돼도 파손돼도 우리 책임이에요. 서비스 지표 개선해라. 이런 건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해야 합니다라는 택배기사의 현실적인 그 애환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대리운전 노조의 정책실장이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우선 시행하고 현장에서 힘들어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 감안해서 빠른 조치들이 이뤄지기 바랍니다라는 그 목소리도 전했습니다. 저는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도 여기 해당되는 줄은 몰랐는데 이 보도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죠. 그렇죠. 한마디로 JTBC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입장을 충실히 담은 보도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란불이다. 네네. 네. 그런데 MBC는요, 18일 특수고용직 노조 추진, 기대, 긴장, 교차라는 보도를 내놨는데 네. 이 보도는 1분 54초짜리 보도에서 이번 결정을 반기는 노동계 입장은 단 하나,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의 발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도 한국노총 대변인이기 때문에 특수고용 노동자의 애환을 정확하게 담은 것이 아니고 그냥 노동상권을 보장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예. 시간으로 보면 실제 노동자의 목소리는 10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전부였고요. 한국노총 대변인. 네네. 예. 그리고 이 내용 이외에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사실은 사측의 입장을 거의 많이 담았습니다. 아니 제목은 기대, 긴장, 교차 그래서 양쪽을 딱 절반쯤 다룰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요. 기대는 네. 조금이고 네, 긴장이 많다. 경영계의 입장을 거의 다루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볼게요. 기자는 특수고용직의 노동 상권이 보장되면 노조 설립은 물론 파업 같은 집단 행동이 가능해지고 회사는 4대 보험을 지원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예. 한마디로 그 노동 상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뉘앙스를 강조하는 멘트를 했고요. 네. 그리고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가운데에서 세금 증가 등을 우려해 반발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라면서 종사자들이 반기지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네. 그리고 업계는 인건비 증가와 단체 행동에 대응해야 한다는 부담 등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히려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네. 라고 소개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그동안 노조 설립을 수차례 시도해온 화물연대가 합법 노조로 인정받을 경우 물류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라는 멘트로 마무리가 됩니다. 예. 전체적으로 특수고용직 노동 상권을 보장할 경우에 이들이 얻게 될 긍정적인 효과나 그간의 고충은 정말 다루지 않았고요. 대체로 업계의 부담, 변화, 혼란 이런 부정적 효과만을 강조한 보도였습니다. JTBC는 노측, 네. MBC는 사측.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네. MBC 얘기 나온 김에 그 박문진의 구 여권 추천 이사 한 명이 추가 또 사퇴했죠? 네네. 지난달 8일 박문진 유의선 이사에 이어서 구 여권 이사의 두 번째 사퇴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모건대 총장을 지낸 김원배 이사인데요. 구 여권 이사의 사퇴는 MBC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다는 실질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 본래 박문진이 구 여권이 추천한 이사 6명과 구 야권이 추천한 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이 중 2명이 사퇴해서 새롭게 선임을 하게 되면 예. 산술적으로 MBC 김장겸 사장 해임권도 상정해서 의결이 가능해진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5대 4로 현 여권 쪽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예. MBC 파업의 해결이 목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는 현재 여의도 사옥 매각 부당 개입 그리고 MBC 자회사로부터 부당한 향응을 수수했다. 그리고 MBC 업무용 골프 회원권을 무단 사용했다는 등의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고용주 MBC 박문진 이사장의 사퇴 그리고 김장경 사장 등의 현 경영진 교체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파업을 풀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무튼 MBC는 뭐 이제 해결이 곧 보인다. 예. KBS도 한 명 사퇴했었는데 거기는 추가 사퇴 아직 없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지금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라고 KBS 그 본부에서는 말을 합니다. 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폭풍 전야일 뿐 곧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구 여권 이사진의 실제 행동으로 보면 MBC 이사보다 KBS 이사 쪽이 훨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구 여권 이사인 강규영 이사가 KBS 법인카드를 애견삽과 애견 동호회 회식비 등에 사용했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 18일에는 더 충격적인 기자회견을 KBS 본부가 했습니다. 뭐예요? 내용이 강규영 이사가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정황을 제보한 그 애견 동호회 회원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과 협박을 퍼부었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예, 강 이사가 법인카드를 직접 주면서 그 도구쇼 뒤풀이 비용을 결제하라고 해서 대리 결제를 했던 분이 네. 그 제보를 한 이후에 200여 통의 협박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강 이사로부터. 200여 통 전부 다가 강 이사가 보낸 거예요. 네. 게다가 그 내용이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합니다. 뭐 쓰레기, 룸펜, 직업이 없으니 개 빗질이나 하지 등의 인신 모독에 해당되는 전화를 아이고. 했고요. 예. 또 다른 제보자 부부에게도 전화와 문자로 협박을 하고 18일에 기자회견을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그 16일 날 밤에 전화를 걸어서 여기서 폭로가 끝나면 봐주고 대신 여기서 하나만 더 나가면 그때는 너 죽고 나 죽고다. 이런 문자를 했고요.
했고요. 네. 전화를 했고요. 그리고 경고한다. 한 발자국만 더 하면 너 죽는다. 이런 굉장히 이상한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보자 부인의 유산까지 거론하는 등 방송에서 전달해드리기 어려운 수준의 폭언들이 매우 많이 있고 이것이 다 녹음이 돼 있거나 문자로 남겨져 있습니다. TBS 본부는 강규영 이사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과 관련해서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을 하는 한편 제보자 협박에 대해서도 협박과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KBS는 폭풍전야, MBC는 해결기미. 네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 포커스였습니다. 한민저언론 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어요. 시사자켓 이번 한 주 순서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완연한 가을날인데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저녁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안 지키면 이렇게 됩니다. 네. 성남시장께서도 이러한 법을 위반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에다가 제소해서 판단을 들어봐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냥 법적인 절차를 하는 거죠. 근데 공교로운지 모르겠는데 작년 1월 6일자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록에 보면은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에 대해 강력 대응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고 바로 1월 6일 같은 날 남 지사께서 제의 요청을 했고 1월 18일 날 대법원 소송이 제기가 됐거든요. 이게 그러면 연관성이 있으리라고 의심이 되는 상황인데 전혀 연관이 없습니까? 네, 저희는 뭐 청와대로부터 그런 요청 받은 적이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절차를 어떻게 안 지킨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 새로운 이 복지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려면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또 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돼요. 근데 협의를 하지 않고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의결하고 집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자치법, 그러니까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했어요.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저희는 성남시장에게 제의 요구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거를 거부했죠. 그렇게 되면 이제 대법원에 제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시장의 주장은 중앙정부와 협의는 했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이다. 그리고 현재 법에는 협의 조정을 하라고 했지 승인을 받으라고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네. 그리고 뭐 박근혜 정부에서 뭐 또 그런 것뿐 아니라 지금 정부도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보건복지부도 전혀 입장의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또 그 제목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은 문재인 정부 하에 보건복지부는 들여다보니 이게 대법원에 이미 제소가 돼 있는 상태라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던데요. 그렇지 않고요. 서울시의 경우에 얼마 전에 제소를 취하했어요. 서울시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서울시장께서 박원순 시장께서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내용을 바꾸겠다. 그래서 그냥 보편적 복지로 그냥 아무나 막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수입, 재산 또 소득의 등위에 따라서 하는 선택적 복지로 내용을 바꾸고 협의를 해서 양쪽이 합의에 이르렀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니까요. 제가 이재명 시장님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자꾸만 막 무슨 청구 무슨 뭐 소송 이렇게 좀 제가 듣기에 좀 민망할 정도로 자극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만 그러시면 생떼로 들려요. 그러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그냥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고 저희한테 할 얘기가 아니라 보건복지부하고 빨리 본인의 정책을 좀 바꿔서 논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이재명 시장의 주장은 현행법에 협의 조정하라고 돼 있지 승인을 받으라고 승낙을 받으라고 한 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승낙까지라고 해석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옥죄는 것이다. 그런데 경기도도 지방자치단체인데 왜 지방자치를 옥죄는 자해 소송을 하느냐 이렇게 주장했는데 또 자해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하여튼 저희는 이번에 일하는 청년 정책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부와 충실히 상의를 해서 저희가 이 동의를 얻어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법과 절차를 어기면 안 되고요. 뭐 그렇게 주장하시니까 대법원의 판단을 들어봐야죠. 네. 그러니까 주장이 다르잖아요. 남지사께서도 이 중앙정부와 협의하라라고 하는 그 법조항은 중앙정부의 동의를 얻어야만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시나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해석에 동의하고 계시다.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협의만 거치면 된다는 식으로는 해석 안 하신다. 저쪽에서 동의를 안 해줬는데 예. 그 협의해서 우리가 너 니네하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예. 그러니까 우린 얘기 건넸으니까 가겠다. 이게 무슨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왜냐하면 이 정책이 내용적으로도 뭐냐면요. 네. 뭐 청년들을 위한 거는 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경기도나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성남에서는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른 북부 지역의 열악한 곳이나 이런 데서는 할 수 없는 정책이다. 네. 또 서울 제명. 네. 그런데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도 똑같은 탈당 권유를 받았지만 이건 또 절차가 다르다면서요? 맞습니다. 현역 의원의 경우에는 이 탈당 권유인데 탈당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최경환 의원의 입장 발표도 했는데 그러면은 현 의원총회 추인 절차가 필요해요. 예.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이 되는데 여기는 3분의 2나 됩니까? 네, 그럼 이제 3분의 1만 반대하면 안 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유한국당 107명이니까 한 36명이 반대하면은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서청원, 최경환 두 사람 제명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임병진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당원권 정지 3년이 돼 있어요. 이미 징계를 한번 그렇죠. 받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쪽의 주장은 이거는 일사부재리 어긋난다. 그렇죠. 뭐 다른 죄목이 밝혀진 것도 아니고 똑같은 정치적 책임을 같이 한 번 더 묻는 거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예. 최경환 의원은 어쨌든 자기 오늘 개인 입장문을 발표해가지고 홍준표 대표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 투쟁하겠다. 탈당 안 한다. 예, 그런 네.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이 지금 변호인들 철수시키고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야기했지만은 부담스러운 게 분명해요. 자유한국당이. 예. 하지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바른정당하고 통합 논의도 있고 여기서 멈춰버리면은 죽도 밥도 안 된다.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재기를 해가지고 새로운 구심이 될 가능성은 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반발이 있어도 밀고 간다는 거겠죠. 네. 반발이 있어도 밀고 가겠다. 그래야 바른정당과 통합이라도 된다. 이런 걸 텐데. 그렇죠. 요새 또 그 통합도 조금 난기류잖아요. 그렇죠. 국민의당 변수까지 등장해서 쉽지는 않을 건데, 근데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박 전 대통령을 출당시킨다고 해가지고 바른정당 통합이 무조건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출당을 못 시킨다면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물론이고 자유한국당이 전반적으로 뭐가 됐든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계속 박 전 대통령하고 뭔가 한묶음으로 될 거다. 그렇죠. 거기다 박 전 대통령 쪽은 투쟁하겠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담이 가더라도 잘라내야지 이게 또 통합이고 뭐고 다른 거를 할 수 있다. 홍준표 대표 판단은 분명히 그걸 겁니다. 네. 그렇죠.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인데. 그렇죠. 빨리 마무리 짓는 게 이거 좋다. 시간 보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라는 거죠.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1부 마치고요. 잠깐 뉴스 들으시고 7시 5분 2부에 다시 옵니다.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이번 주만 금요일에 만나보겠습니다. 인문결 연구소 소장 맡고 있죠. 국제문제평론가 임상훈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어요? 김정은에게 싸움 걸어봐야 김정은만 웃는다. 이런 말 있죠. 누가 한 말이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미국 국무장관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한 말이죠. 아하. 지난 18일이었었죠. 국내에서도 많이 보도가 된 소식이었습니다만은 예. 외신들이 상당히 높은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18일자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 서울발 기사를 통해서 오바마 행정부 당시 미국의 대북 정책을 총괄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네.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은 호전적이고 그런 접근법은 김정은에게 전혀 통하지 않는다라고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이 경고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제 했던 말이 김정은에게 싸움을 걸어봐야 김정은만 웃는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네. 오바마 정권에서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
이제 그걸 또 트럼프 대통령은 막 비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꼭 반박한다기보다는 지금 트럼프식의 김정은한테 싸움 거는 거는 잘못됐다. 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예. 근시안적이다.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클린턴 전 장관은 독재자와의 설전은 미국의 이해 관계에 해를 끼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예. 사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그렇게 흔히 우리 정의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다음에 트럼프 로 치면은 강남구에서는 할 수 있는데 강북 언도에서는 못한다. 네, 예. 이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성남시장님 입장에서는 뭐 그 안에서 그러시니까 그렇지만 네. 예. 국가 전체를 놓고 보면 이게 우려가 되잖아요. 예. 위화감이 조성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현행법에 있는 그 협의 조정 문구에 대한 해석은 지금 이재명 시장과 남지사 그리고 중앙정부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정말 대법원 판단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고. 대법원 판결을 받으면 돼요. 자꾸만 바꿔서 이제 예. 뭐 중간에 자꾸만 뭐 정치적인 합의를 하고 싶으면 예.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님한테 좀 절반만이라도 배우셔서 예. 상의를 해가지고 고치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게 싫으면 그냥 끝까지 가서 소송의 결과를 받으면 됩니다. 네. 그 지방자치와 이 자치단체에서의 복지정책 수행에 관한 어떤 권한에 대한 이런 철학적 차이도 있는데 혹시 남지사하고 이재명 시장 저희가 동시에 초청하면 좀 나오셔서 두 분이 직접 토론하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예. 한번 동시 초청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된 김에 지금 바른정당 국민의당 통합 문제가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남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우리가 통합을 하든 어떤 정치적인 결정을 하고 이런 길로 갈 때는 예. 첫 번째 이게 왜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고요. 물론이죠. 그리고 이러한 길로 갈 때는 우리 당의 구성원들, 당원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동의를 얻어서 가야 되죠. 예. 그래서 그런 절차를 앞으로 밟으면서 가야 될 테고요. 예. 지금 뭐 통합 관련돼서는 지금 그동안 이제 자강이었어요, 자강. 그랬죠. 자강이었는데 바른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은 안 된다. 근데 이제 국민의당과의 통합은 가능하다. 네. 이렇게 하려면 그건 이쪽은 왜 되고 이쪽은 왜 안 되는지. 네. 이런 자강은 그러면 이제 내려놓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우리 입장 정리와 국민에 대한 공감대, 명분이 서야 되겠죠. 예. 지극히 원칙론적으로 옳은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남지사께서도 일단 통합은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이런 절차와 준비를 밟아나가자 이 말씀인가요? 저는 그동안 계속 그랬어요. 제대로 된 통합을 하자. 아하. 제대로 된 통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당내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제대로 된 통합에 대한 논의가 없었어요. 예. 그동안은 이제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통합을 만약에 이렇게 국민의당하고 추진한다면 그럼 국민의당과는 제대로 된 통합이 뭐냐를 놓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였습니다. 윤태권 실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징계 확정했죠. 예, 오늘 오후에 결정했습니다. 탈당 권유, 그 더불어 가지고 서청원, 최경환 의원한테도 탈당 권유예요. 예, 이런 전례는 없죠? 그러니까요. 노태우 전 대통령 이래 우리 대통령들이 거의 탈당들을 많이 했어요. 그건 다 자진 탈당이죠. 예, 좀 뭐 내몰려서 나가건 선도적으로 하건 간에 분위기 안 좋아서 이제 나갔는데 정식 징계 절차를 밟아가지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식의 사실상 출당 조치를 내린 건 처음이죠. 예. 또 분위기 안 좋으면 먼저 나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리해요. 탈당 안 한 사람으로는. 예. 어찌됐든 간에 한국당이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절연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네. 탈당 권유하면은 열흘 동안 자진 탈당 안 하면 바로 제명이라면서요. 맞습니다. 근데 자진 탈당은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죠? 매우 높습니다. 아무 무반응이잖아요, 현재. 네. 그 박 전 대통령 측의 사람들은 뭐 당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스스로 나갈 생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뭐 그분들이 얼마나 이 교류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친박계에서 반발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그 의중이 반영된 걸로
보는 게 맞겠죠. 예, 근데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가능성이 높아요.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되는데 최고위원회는 지금 지도부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준표 대표하고 가까운 사람들 숫자가 더 높죠. 예, 최고위 의결만 하면 자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오늘 신고리 5, 6호기 공사 재개 권고가 나왔습니다. 이 결정 어떻게 봐야 할지 이 공사 재개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서울대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의 설명 들어보겠고요. 경기도가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예산 통과 무효 소송을 작년에 제기했죠. 이게 박근혜 정부의 청부 소송이다. 어제 이재명 시장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남경필 지사 측에서 그렇지 않다. 반론 인터뷰를 요청해 왔네요. 잠시 후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7시 5분 시작되는 2부 외신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돌아보는 밖에서 본 한국. 이번 주만 요일을 바꿔서 오늘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와 함께 전해드리겠고요. 한 주간 언론 미디어 동향 전해드리는 김원경의 미디어 포커스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할게요. 신고리 5, 6호기 결국 다시 공사가 시작될 것 같죠.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오늘 오전 최종 결과 발표했는데 재개 59.5%, 중단 40.5%, 꽤 큰 차이로 공사 재개를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이번 공론화 과정에도 참여하셨던 서울대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 연결해 봅니다. 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재개 권고 결정의 날이라고 예상하셨나요? 아무래도 저는 아마 중단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는 획기적인 변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단 측에서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예. 워낙 이제까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시민들에게 원자력 업계나 학계 정보만 계속해서 지금 확산돼 있고 그런 데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 또 최근에는 보수지들에서 너무나 많은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잘못된 정보들도 굉장히 많이 쏟아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됐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설득에 있어서 공사 재개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시민참여단들을 더 효과적으로 설득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분들은 아무래도 이해관계자들이죠. 굉장히 이 문제가 자신들의 사실은 원자력 업계나 학계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단결이 잘 되고 아마 모여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실 국민들 스스로도 좀 먼 미래보다는 특히 이제 신고리 5, 6호기가 대상이 되다 보니까요. 예. 탈원전에 대해서는 사실 원전의 방향이 축소돼야 된다는 거는 과반수 이상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일단 지어진 거에 대해서 그리고 당장 이제 이해관계가 눈앞에 있고 그러니까 저쪽은 좀 더 일사불란하게 아마 좀 방어를 하지 않았나 싶고요. 예. 이쪽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시민단체와 또 자발적인 전문가들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저쪽은 재원도 있고 인력도 있고 정보력도 막강한데 이쪽은 그렇지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사실 이 구조적인 한계가 저는 존재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시민참여단의 의견이 앞으로 원전을 줄여나가는 거는 동의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원전은 더 짓지는 말자. 하지만 이미 상당 부분 돈이 들어간 5, 6호기는 그냥 그것까지만 마지막으로 짓자. 이 정도면 또 상식적으로도 그럴 수 있는 주장 아닌가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상식의 차원에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중단 측에서 왜 신고리 5, 6호기의 중단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이미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신고리 5, 6호기가 입지하게 되면 그 지역은 10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우리 1호기는 영구 정지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사용 해결료는 그 안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10기가 한 지역에 입지하고 주변 인구가 382만 명으로 너무 많고 예. 주변에 핵심적인 경제 시설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5, 6호기는 단순히 2기를 추가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원하는 정도로는 설득을 못한 것 같네요. 예. 좀 아쉬우시겠어요? 아무래도 이런 결론? 네, 결론이 아쉽긴 하지만요. 제가 사실
오늘 뭐 신문에 칼럼도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결론은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예. 이 시도 자체는 저는 너무나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까지 한 번도 일반 시민이 에너지 정책, 특히 원자력 발전 정책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결론은 사실 중단 측의 입장에서 보면 많이 아쉽긴 하지만 예. 그래도 이걸 통해서 이제 더 많은 정보가 그 시민들 사이에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 이것이 단지 전문가들이 논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가 참여해야 되고 그래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문제라는 그런 상식이 좀 더 우리 사회에서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한층 성장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 하나 눈에 띄는 게 수기가 진행되고 조사 회차가 거듭될수록 젊은 층 20대 30대에서 건설 재개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비율이 더 높았다. 다른 세대보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요, 그걸 제가 들여다봤더니요, 20대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연령대에 비해서 처음에 출발할 때 애초에 판단을 유보한 비중이 너무 높아요. 과반수 이상입니다. 53.3%나 판단을 유보했어요. 잘 모르겠다가? 잘 모르겠다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너무나 많았던 거죠. 예. 오히려 50대, 60대 오면은 판단 유보의 비중이 다른 연령대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저는 20대가 판단 유보 상태에서 재개 쪽으로 좀 더 갔다. 예.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더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은요. 예. 그래도 여성이 남성보다는 훨씬 더 비중 있게 중단을 지지했고 그다음에 특히 40대가 참 이거 괄목할 만한 일인데 네. 과반 이상이 54.7%가 건설 중단에 찬성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럴까 저는 너무나 궁금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고 사실 20대 같은 경우도 물론 재개와 중단을 하는 재개가 더 많지만요. 예. 평균적인 재개가 40.5%잖아요. 근데 그 평균보다는 20대, 30대, 40대는 더 높습니다. 예. 평균보다 오히려 재개가 평균 이상이었던 건 50대와 60대 이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0, 30, 40대는 평균보다는 더 많이 중단을 지지했다는 거고요. 특히 40대는 과반수 이상 거의 55% 정도가 중단에 찬성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연령대가 그랬던 이유는 제가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나이대예요. 아, 그렇죠.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결혼을 늦게 하기 때문에 20, 30대는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없고. 사실 예전보다 많이 없죠. 근데 예. 40대는 그렇고 또 여성들도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그런 기회가 남성보다 더 많죠. 네. 그리고 특히 40대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20대 때 IMF를 겪었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자신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네.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 4대강 문제로 몸살을 앓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매몰 비용에 연연할 때 굉장히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좀 더 많이 경험한 게 40대가 아닐까 해요. 예. 아무튼 장기적으로는 이들은 경제 논리보다 안전 논리가 그러니까요. 중요한 거죠. 이 연령대에서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안전 논리, 원전 축소 쪽에 국민의 의견을 모은 계기가 됐다는 점, 요 점을 또 주목하실 수 네.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였습니다.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예산 의결에 대해서 이건 무효다. 경기도가 작년 1월에 소송을 냈었죠. 알고 보니 박근혜 정부 청탁에 따른 청부 소송이었다. 어제 이재명 시장이 저희와 인터뷰에서 주장했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측에서 할 말이 있다며 반론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직접 만나보죠. 남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청와대와 교감에 따른 소송 제기가 아닌가요? 그냥 법적인 절차고요. 예. 성남시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않아서 그래서 제2 요구를 지시했는데 거부해서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대법원에 제소를 하게 된 것이고요. 예. 이런 거죠. 뭐 대통령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법 위반해서 지금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탄핵당하고 감옥에 있죠. 감옥에 예. 가 있잖아요. 예. 이게 대통령도 법과 질서를